네, 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가장 핫한 경제계 이슈 전문가와 함께 정리를 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글로벌 증시 흐름을 좀 보면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 시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증시는 상승 흐름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특히 그런데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강하게 발표가 됐어요. 이는 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의 이유를 주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글쎄요,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연준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연준의 이제 목표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토끼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이제 연준의 목표죠. 근데 경제학의 기본 근간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라는 게 경제학의 논리죠. 우리가 소위 필립스 곡선을 얘기할 때 임금 상승률과 고용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고용이 증대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임금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물가를 낮추게 되면 고용이 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 결국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적절하게 어떻게 잘 잡느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필요한 거죠. 중앙은행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통제를 하라는 게 중앙은행의 임무고 예. 지금 이제 연준의 고민이 거기서 시작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현재 실업률이 3.4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1월 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근데 12월 달에 그 FOMC 때 이제 연준에서 발표한 미국의 실업률은 3.7이었는데 그러면서 올해 2023년의 실업률 목표치를 4.7까지 이제 용인한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두 마리 토끼 중에 일단은 그 실업률은 조금 늘어나도 4.7이라 하더라도 원래 이제 우리가 완전 실업률을 보는 이제 개념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5%에서 6% 정도 되면 완전 실업률로 보기 때문에 4.7까지 실업률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연준은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고 그들이 목표하는 물가를 잡는데 주력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물가를 잡고 있는데 도망가야 될 토끼가 옆에 와 붙어 있는 겁니다. 네. 도망을 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물가 정책을 좀 잘못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께서 이례적으로 고용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이게 더군다나 이제 파월 의장,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분들도 그렇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신중하게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죠. 사석에서 하는 얘기와는 전혀 다르죠. 파월 의장이 이것을 워싱턴 DC 이코노미 클럽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놀랐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불안감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수치들이 나온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현재 지금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왜 이를 깊게 생각을 안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봐야 되는데 두 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현재 매수세가 워낙 강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펀드멘탈로 접근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 그 외에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현재 지금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매수세에 가담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고용 지표라는 게 후행 지표죠. 지금 벌써 2월 중순인데 1월 달 고용 지표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고용 지표를 가지고 물가를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다시 근본적인 물음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죠. 예. 한편으로는 현재 지금 고용 지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좋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업률이 3.4까지 내려왔다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이게 시간차 공격을 하는 거죠. 결국 실물 시장에 미치는 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개월이니까 점차 연준이 이제 더 이상 5%대 중반 이상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하니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을 미칠 테니까 연준이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마라라고 시장은 애들러서 연준한테 또 요구하고 있는 바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업률에 대한 의미도 중요합니다. 실업률이라는 것은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실업률 통계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예. 실업률은 내가 일할 의지가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이 실업 상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업률이 낮다라는 것은 지금 미국의 고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얻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에 대해서 제가 편의상 이제 계층을 좀 나누겠습니다.
고소득층 하이 클래스가 있고 블루 칼라 이제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남미 쪽에 히스패닉계 분들께서 이제 떠받쳐 왔었던 건데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어서 히스패닉계 분들에게 뺏겼던 일자리가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에게 일자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아직까지 중국에 계신 우리 동포분들이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고용 역할을 우리나라 분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실업률이 낮아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공식적으로 미국이 IRL법을 시행한 지 지금 6개월 정도 됐는데 10만 자리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편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가 늘어나고 있죠. 오늘도 야후가 네. 또 17,000명 해고하겠다. 20% 감소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야, 한쪽에서는 자르는데 어떻게 늘어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312개의 테크 기업들이 97,000여 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 뭐 IRA법에 시행해서 10만 개고 이게 97,000명 거의 이제 소위 이제 퉁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테크 기업의 고용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워낙 작은 시장에 있어서 물론 그분들의 이제 소득 수준을 놓고 보면 고소득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이런 것들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게 깎아 내리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은 좀 그나마 시장에서 이 고용 지표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4.6에서 4.4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1월 초순쯤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준이 새로운 북극성을 찾고 있다라는 건데 북극성이라는 게 뭐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밤바다에서 길을 잃었을 때 지금이야 뭐 GPS가 있습니다만 과거 같은 경우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좌표를 찍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준의 북극성이라는 것은 물가와 고용이었죠. 근데 지금 물가와 고용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새로운 북극성, 결국 임금 상승률을 본다라는 개념을 제가 1월 중순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인 임금 상승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잘 나와도 야 연준은 지금 고용보다는 임금 상승률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시장은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예. 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고용 지표는 후행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고용도 선행을 보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네. 고용 추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고용 추세 지수는 이제 우리가 선행 지표로 쓸 수 있는데 이건 약간 지금 고개를 들었어요. 여전히 고용은 탄탄하다라는 건데 2개월 연속 고용을 들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1.2를 예상했는데 1.1 수준인 정도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이게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라면 현재 지금 고용 수준이 양호한 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미국이 여러 가지 법안들에 의해서라든지 현재 그러니까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니라 시장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반영된 주가가 현재 수준이다라고 좀 보는 것들이고요. 예. 한편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지금 상태에서 허리띠를 풀러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죠.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연준이 아무리 강한 얘기를 해도 지금 이번 주와 지난주 같은 경우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꺾이니까 지금은 주식을 사야 돼라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일정 거리를 좀 두셔야 된다. 여전히 연준은 계속해서 강한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이 힘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이 강한 힘은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라는 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막판에 밀리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도 2,500을 아직까지 뚫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건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쉬어가는 구간에 이런 재료들을 다 소화해낸다라면 뉴욕 증시나 국내 증시가 재차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다음 주에 시장이 밀린다라면 연준의 강한 발언이 먹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에 있어서 들리는 경고음을 한쪽으로 새겨두시고 한편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시는 것이 시장을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글로벌 증시 흐름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소장님 말씀은 허리띠를 아직은 풀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자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 유치 기세가 지금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칩스법 있었죠. IRA법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미국산만 허용을 하라라고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또 있었습니다. 자, 소장님. 국내 기업에는 정말 또 하나의 날벼락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상황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말 상당히 자꾸 안타깝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우방인데, 이제 미국이 우리만 지금 그런 건 아니고, 현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추세, 그 민주당의 추세는,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좀 바이든 대통령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을 했었었죠. 예. 오바마 대통령이 했었던 정책이 이제 리쇼어링 정책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현재 지금 미국이 그 막대한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그 이제 무역 자유화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공장을 많이 옮겼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아이폰 같은 경우 미국에 생산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장에 생산해서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폭스콘 공장에서 이제 그런데 현재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미국에서 네. 이제 공장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지만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정책을 시행했고요. 그게 바로 리쇼어링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세제 혜택들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트리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겁니다. 반도체도 우리 땅에 지어라. IRA 그다음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IRA 법의 이제 기본은 이제 탄소에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우리나라에서 지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서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2021년서부터 향후 8년간 2조 5천억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미국이란 나라가 선진국이지만 인프라라는 게 뭐죠? 상하수도, 전력, 도로 이런 건데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가 이루어진 거죠. 네. 여러분들 종종 보시면 미국의 정전이라는 얘기가 들리죠. 네. 우리나라도 정전이 맞습니다. 일어난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네. 미국이란 나라가 정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대공황 때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미국을 부흥시켰던 것처럼 현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 내에 노후된 인프라를 고치면서 자국 내의 어떤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했고 여기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 이제 7일날 국정연설을 하면서 연방 인프라 프로젝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방으로 했으니까 인프라 프로젝트의 모든 건설 자재를 미국에서 생산되는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미리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법안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은 8년간 2조 5천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00억 정도 투자 예정이고요. 또 연방 정부가 평상시에 이제 조달하고 있는 것들이 한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750조. 우리도 이제 정부가 이제 공공 입찰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인프라 투자나 뭐 칩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뭐 칩 동맹이라든지 우리가 IRA 법도 다 세금으로 보조해 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정부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인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현재 나온 것들만 해도 벌써부터 구체적입니다. 도로 교량 같은 건설뿐만이 아니라 수도 인프라, 초고속 인터넷 같은 연방 재원이 투입되는 모든 산업이고요. 이 발표 이후에 미국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구리, 알루미늄, 광섬유 케이블, 목재, 석고보드 구체적으로 네.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법안이 이제 그러면 몇 프로 어떻게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이 이제 공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어쩔 수 없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부 관련주들이 주가가 10% 넘게 빠진 종목들도 예, 있어요. 예. 일단 본다라면 철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하철 같은 경우 수출하거든요.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데 이런 부분에 피해를 볼 수 있고 가장 이제 큰 것이 건설 장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두산 밥켓 같은 경우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만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다 수출을 해요. 우리가 이제 건설 장비가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처음에는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된 어떤 트리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 결국 공장을 짓던 뭐 인프라 투자를 하던 뭐 반도체 공장을 짓던 2차 전지 공장을 짓던 땅을 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그런 어떤 이
그 건설 기계들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수혜를 볼 것이다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이제 또 올라가는 것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들 붙습니다만 예. 그래도 팩트는 미국과 관련된 트리거로 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동이 걸린다라고 좀 기대감이 말씀드렸죠. 꺾였죠. 그다음에 이제 발전소라든지 철강, 케이블 관련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선 케이블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우리가 케이블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구리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운 게 있죠. 저항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구리선으로 보냈을 때 저항값이 많아지면 이쪽에서 100을 보냈는데 저쪽에 50밖에 안 가는 거죠. 네. 이 100을 보냈을 때 거의 최소한 90을 가야 되는데 이 저항값 을 잘 조절하는 게 우리나라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봤었는데 일단은 법상 못 쓰는 거죠. 아무리 이쪽 우리께 가성비가 좋아도 법상 못 쓰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게 미국 통신회사들이 처음에 당혹했던 게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가 가성비가 좋은데 법상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 장비가 기대를 할 걸로 봤는데 이제 이것 이나마도 우리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고 특히 이제 전선 같은 경우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전선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이게 뭐냐면 태양광을 하려면 사막에다 태양광 그 발전소를 지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그 전력을 쓰는 것은 도시잖아요. 예. 이걸 끌고 와야죠. 그렇죠. 발전은 태양광이라는 최첨단을 하지만 끌고 오는 건 여전히 구리선으로 끌고 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리고 구리선을 깔려면 어떻게 되죠? 땅을 파야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것도 인프라잖아요. 네, 우리나라 수혜가 다 볼 것으로 봤는데 이게 지금 한 번에 이제 무너졌다라고 좀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연간 270만 톤 쿼터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라고 봐서 철강은 좀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미국 행보가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밝혀진 것은 LS라든지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미국의 생산 기지를 더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게 20년, 30년 뒤에 과연 우리 자재들이 다닐 수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국내에 과연 몇 개가 남아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미국의 어떤 이런 행보들이 불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기대서 움직였었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았었는데 이 발표로 인해서 좀 꺾이게 됐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좀 법안이 나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공모주 시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1월 말에 미래반도체가 따상을 기록했었죠. 그리고 바로 어제 상장했었던 꿈비도 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는 공모주 시장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다시 한번 투자를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소장님 그런데요. 올해 상장하는 대여가 하나 있잖아요. 오아시스. 여기에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 의외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흥행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7개 종목이 이제 올해 신규 상장을 했어요. 7개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고 그중에서 4개 기업이 이제 꿈비까지 따상. 네. 소위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0원의 공모 가면 우리가 이제 가격 형성이 이렇게 됩니다.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당일날 5,000원까지 빠질 수가 있고요. 올라가면 이제 2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20,000원은 이제 동시효과 때 이제 투자자분들의 어떤 상황들을 접수해서 그게 이제 따가 되는 거고 10,000원, 20,000원 된 거니까 그 20,000원을 기준으로 30% 올라가니까 26,000원이 되는 거죠. 그게 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10,000원이 26,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 만에? 3분 만에. 네, 3분 만에. 시작하자마자. 이게 호가 접수해서 이제 다시 이제 붙는 게 3분이 걸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이 이제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따리 이렇게 흥행이 이제 성공하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공모주 놀이라고 이제 표현을 좀 많이 젊은 분들이 하셨는데 소고기 값을 번다, 치킨 값을 번다. 이제 공모주를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수량을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몇 주를 받다 하더라도 이렇게 따상을 하면 당장 10,000원에 받은 게 26,000원이면 13,000원이니까 한 3주만 받아도 정말 가족끼리 오붓하게 치맥 한잔 할 수 있는 돈이 네. 생기니까 이 정도에 대한 이제 다시 가능성이 오는 거죠. 근데 일단 상황을 한번 좀 보죠. 지난 연말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모주라는 게 갑자기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 매달 최소한 서너 개씩의 공모주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달도 있었고요. 11월 달 그렇게 주식시장에 빠지는
9월 달에도 있었어요. 예. 근데 관심을 못 끌다가 왜 관심을 끌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따상에 성공한 게 미래반도체입니다. 네. 미래반도체는 1994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삼성전자와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던 삼성전자 반도체 물류 회사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6만 원 올라가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따상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오브제인이라는 회사는 1920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쇼핑을 할 때 최적적으로 우리에게 물건을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 기관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이 솔루션에 대해서 그렇게 새로운 먹거리는 안 된다라고 봤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인공지능과 맞물리면서 네. 굉장히 이제 시세의 흐름을 좀 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꿈비 같은 경우 2014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자녀분들 가구를 만드는 아동용 가구를 만드는 건데 이게 또 인구와 관련된 테마를 형성됐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의 공통점 제가 설립 연도를 말씀드린 것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고요. 설립 연도가 오래된 업력이 탄탄한 회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일부 기업 같은 경우 스타트업이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익도 안 나는데 지금 상장을 무리하게 했었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업력이 오래됐어요. 미래반도체는 1994년에 설립이 된 네. 거고 상당히 이익도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어떤 따상과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이고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소형주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한 1,0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이익을 못 보셨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오아시스는 좀 다릅니다. 오아시스는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부르고 이제 겨우 흑자를 한 70억 정도 낸 회사예요. 근데 영업이익 70억 회사가 1조 정도 시가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네. 과연 타당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금리가 쌀 때는 이 정도 밸류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지표로 봤던 게 PSR이라는 지표입니다. PSR은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겁니다. 보통 우리가 PR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업이익으로 놔주는데 예. 영업이익이 안 나도 매출만 있으면 미래 성장성이 있으니까 언젠가 돈을 벌 것이야 PSR을 적용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쿠팡이 그랬습니다. 네. 쿠팡은 지금까지 적자지만 영업이익이 흑자지만 당기순이익은 적자잖아요. 원래 계산은 당기순이익으로 해야죠. 아직까지 적자지만 PSR 가지고 밸류를 받았던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것을 오아시스랑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오아시스는 시총도 워낙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 들어가면 물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별로 매력적으로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아시스가 우리가 이제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큰 이익을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사업 모델 자체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편리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마우스가 고장 나가지고 이걸 쿠팡에서 샀더니 마우스가 저녁 8시인가 신청했는데 다음날 출근할 때 보니까 문 앞에 와 있더라고요. 새벽에 이미 와 있죠. 근데 그 마우스 하나가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쿠팡에서는 그게 비용이죠. 저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일이지만 네. 그 4,000원짜리를 제 앞에까지 배송될 때까지의 비용은 쿠팡이 오롯이 떠하는 거죠. 네. 거기서 이익이 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익 안 났을 마이너스 것 같아요. 인건비도 포함해야 되는데. 오아시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익이 나느냐 여부가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어떠한 기업이 이익을 안 내고 영업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인데 주시장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공모주에 대해서는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따상을 바라보고 공모주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본질 가치를 봐야 될 것이고 결국 공모주는 오버행 이슈도 같이 봐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현재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명해지셨고 기관 투자자들이 안 들어갔다는 건 그건 뭐죠? 현명한 결과였다. 그들 나름대로 재무제표 꼼꼼히 받고 우리가 투자해서 서로 따상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모험을 걸기보다는 우리는 이 기업과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의미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공모주 투자는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인기 흐름보다는 기업의 밸류를 좀 탄탄히 따져보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중 자금의 흐름을 좀 짚어볼 텐데요. 최근에 은행 금리의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벌써부터 지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거 정부의 규제가 좀 살짝 엿보인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자금의 움직임이 어떻게 좀 포착이 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뭐 정부가 조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은행은 공공재다라고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신 거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겠죠. 자,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022년 12월 달에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이제 은행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한 5%대였는데 지금 3%대 중반으로 네, 떨어졌대요. 벌써 이렇게 떨어졌어요. 저도 지금 예금 하나 들려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그때 당시에 들었으면 이제 몇 년간 고정금리로 가는 거니까 네. 저도 조금 다시 저는 이제 5%짜리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좀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2%대까지 언급이 나오는 걸 보면 네. 상당히 조금 불편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기사를 보면 시중은행 이제 PB 분을 이제 인터뷰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금리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네. 예금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조차도 이 기사를 보고 당혹스러웠으니까. 네, 저도 놀랐습니다. 한 달 전에 내가 클릭을 할 걸 왜 네. 아직까지 뭐 바빠서 클릭을 못한 게 참 문제다 이렇게 할 정도니까. 네.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은행의 정기예금 잔고를 보게 된다라면 12월 달에 818조 4천억이었는데 지금 812조 2천억으로 6조 2천억이 빠져나갔어요. 네. 물론 이제 1월 달이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라면 굉장히 좀 큰 수치다라고 네. 얘기하네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 잔고도 12월 대비 1월 달에 45조가 빠져나갔습니다. 굉장히 큰 수치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빠져나가고 다른 데가 안 늘었으면 이 자금을 우리가 설 자금으로 썼다라고 애들러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증권사 말고 자산운용사의 수신액이 한 달간에 51조가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은행에서 빠져나온 돈이 대략 한 45조니까 이 돈이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갔다라고 충분히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MMF라고 그래서 이제 그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12월 달엔 3조가 감소했다가 1월 달에 39조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MM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객예탁금과 약간 비슷한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잠깐 머무는 돈이거든요.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머무는 돈이지만 MMF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펀드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기 때문에 대기 자금이 한 40조까지 늘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채권형 펀드도 한 2조가 늘었고 주식형 펀드도 4조 정도 늘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지금 결국 우리가 작년에 목도했던 결국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나와서 은행으로 5%대 금리를 보고 은행으로 갔었던 돈들이 다시 자산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채권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 금리가 올라갈 때 이제 우리가 올라간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가져가면 이제 되지만 채권을 매매하려면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을 매매해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이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듀레이션 전략을 펼쳐서 채권을 통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거는 거액자산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이죠. 여차하면 그냥 채권 들고 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펀드가 개설이 러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편에서는 가계대출이 지금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약 1,000조 정도 되는 가계 대출이 전월 대비해서 4조 6천억이 감소했어요. 근데 4조 6천억을 딱 들여다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예. 신용대출이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던지 아니면 신용이 조금 있었던 분들이 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걸 빠르게 상환한다라는 거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주택담보대출이 줄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아직도 버티기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네. 내가 대출을 받았던 것을 상환을 빨리 해버린다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1가구 2주택, 3주택 갔던 분들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상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집이 안 팔려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버티겠다라는 거 있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대출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새로운 우리 읽어내야 되는 뉴스가 아닌 것인가. 부동산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읽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식시장의 고객예탁금도 44조를 바탕으로 오늘까지 47조로 늘어났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자산시장이 좋은 거예요. 일단 은행으로 갔던 돈들이 다시 자산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느냐 여부는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 자산시장이 현재 2,500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순식간에 경제의 흐름을 다 한눈에 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